저기 먼저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정철교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나중에 또 길게 또 말씀하실 때가 있으니 그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인사만 할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작품만 냅다 하는 사람이라서 이래 말을 잘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김종기 그 관장님이 하도 저보고 이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사실 머리에 막 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런 기회를 또 작가가 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해서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이겨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여튼 또 억지로 또는 또 피치 못하게 제 말씀을 또 들어주셔야 되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조를 마시려고 수염을 안 깎았습니다. 일단 오늘 받으신 자료는 지금 보실 PPT도 제가 이제 정철교 작가님에 대해서 한 몇 달 작년 11월 가량에 적었던 그리고 어느 조그만 잡지에 실었던 비평문을 그대로 지금 받으신 거고 그 비평문을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PPT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제가 할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아주 건조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정철 작가님이 직접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중에 1시간 정도 설명하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궁금한 이야기들을 작가의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가님이 살고 계신 곳이 여기 서생을 지나서 여기 간절곶이고 여기 골매 마을인데 이 원전 신고리 원전 3, 4호기 주변에 작업실이 있습니다. 지금 작품도 그렇고 지금 서울에서 심요 갤러리에서 하는 작품의 메인 작품도 이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작품이 탁 떠올랐느냐 하면 공제윤두서의 우리나라 국보 제240호인 공제윤두서의 자화상에 버금가는 자화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나중에 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철교 작가는 스스로 나의 그림에서 붉은 윤곽선은 혈관이고 핏줄이며 굵은 선은 동맥과 정맥, 가는 선은 실핏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거의 모든 그림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그림이 근간이 되는 붉은 선과 색은 바닷가 우리 마을의 강렬한 햇빛과 사람의 생명이 원천이 되는 피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멈추고 정지된 풍경에 피돌기를 시도하여 꽃과 나무, 사랑과 집에 활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되살아나기를 기원한다. 자, 이 강력한 조화성은 원전 마을의 풍경과 그것을 지켜보는 자기에 대한 사색, 자기 탐구, 자기 성찰을 거쳐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화상에는 지금까지 그려온 자화상에 들어있는 모든 상념, 풍경에 대입되었던 자아와 타자의 관계, 자아와 주변 환경 및 사회의 관계 등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자화상은 정철교가 반고흐처럼 색채의 화가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가 노트입니다. 위에 것만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자화상을 보면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의 그림을 그리던 그때의 감정과 그 당시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었던 표정들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시간이 바뀜에 따라 꽃이 지고 피고 지듯 인생도 이와 같다. 첫 자화상에는 꿈꾸는 소년의 순수함과 치기 어림이 풋풋이 남아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로는 극도로 나빠진 상황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 막연히 죽음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목구비가 사라진 채로 캔버스에 남아있는 얼굴을 마주하기도 하고 30대는
힘들고 거치게 살아온 모습과 무기력함을 종이 가면의 모습으로 그리기도 했다. 이렇게 나를 그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서 성실하게 캔버스의 유화물감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업을 5년 가까이 했다. 거울을 보고 그리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보기 위해 사진을 찍어 보다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열중했다. 그 이후 사실적 표현에서 요약되고 요약하고 단순화된 선과 원색으로 변화되었다. 그럴 때마다 다양화된 내 모습으로 나타났다. 겹겹이 다른 무수한 얼굴들이 모두 나에게서 나온 것들이다. 이 그림들을 한 곳에 모아서 바라보면 내 그림 속에서 정말 많은 내가 있구나 생각을 한다. 아프고 힘들고 웃고 울고 즐겁고 등등 숲을 그리워하는 등등 자아상을 그리고 보니 세상의 모든 형용사로도 표현이 모자라는 천겹 만겹의 얼굴이 내 속에 있더라. 이 나의 자화상은 나를 기념하고 기록하고자 그린 것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작가의 내면을 보고 정체성을 느끼고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림 그리는 사람의 최대 성취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지금의 나는 일상적인 삶을 그리려 한다. 내가 사는 곳, 내가 숨쉬며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는 풍경들과 마을 사람들과 식물들과 곤충, 새들, 호흡하는 공기, 뉴스,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등 나의 자화상 그림을 펼쳐보니 1972년부터 2022년까지 수백 장의 거울이 한꺼번에 나를 비추고 있는 것 같다. 원래 자화상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프로트라헤레는 끌어내다, 발견하다, 즉 밝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자화상이란 자기를 밖으로 끌어내어 밝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화상에서 공통적인 것은 자신을 알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 반 고의 자화상은 내면 속의 다양한 자에 대한 탐구입니다. 즉 내면을 반영하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거죠. 즉 외부 세계의 현상적인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자, 반 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자연에서 나는 소위 영혼과 표현을 보았다. 내가 인물에 주입시킨 것처럼 풍경에도 똑같은 감정을 주입시키려 한다. 나는 검고 마대지고 매듭진 뿌리만이 아니라 창백하고 가냘픈 여인의 인물에서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다. 이 반 고흐가 동거했던 창녀 시엔입니다. 아름다운 풍만한 여자의 누드가 아니라 삶에 찌들어서 이 상태에 임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합병증이 왔죠. 이 시행과 동거하는 걸 알고 동생 태호가 둘을 떼어 놓으려고 무척 노력했었죠. 이 버전이 세 가지인데 이 버전은 이 앉아있는 이 돌무더기에 앉아있는 이 시엔 옆에 이렇게 나무와 이 꽃들이 그려있는 그림고 그런 것들이 사라진 버전과 이것은 석판화에 그려진 버전입니다. 이 제목이 슬픔이죠. 이 작품 속에서 그는 인물의 내면적 정신, 즉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이 반 고흐는 살아생전 36장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반 고흐의 그림은 여기에서 전경과 후경이 사라졌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이른바 재현의 원리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기법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빛과 그림자, 명암의 대비에 따라서 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모델링을 만들어내죠. 실제로 뭔가 어두운 속에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듯한 그러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갱이가 다투고 나서 자기 귀를 잘랐을 때의 그런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고갱의 36장의 자화상 중에 왼쪽과 오른쪽이 여기 잉고 F 발트라고 하는 독일의 비평가는 왼쪽 저 자화상이 반 고흐의 마지막 자화상이다. 또 영국의 로날드 피크반스라는 이 비평가는 이 그림의 제목은
수염이 없는 자화상입니다. 이 자화상이 최고 마지막 자화상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반 고흐는 스스로 인간 및 자연과 맺는 관계, 자신과 내적 욕망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좌절과 불만, 불안, 기쁨 등 여러 정념 또는 감정을 색채와 붓자국에 의해 표현합니다. 그가 주로 강한 원색을 추구한 것은 인간 삶의 근본적인 원시성을 담고 있는 해화의 종교적 탐색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반 고흐가 창안한 원색 위주의 색채와 왜곡된 형태는 자인의 인상을 화폭에 담는 형식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상징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반 고흐는 대상의 묘사에서 형태와 색을 왜곡하여 중환적 감정과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죠.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미술의 현대회화의 특징, 형태와 색의 자유로운 구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유사하게 정철교의 자화상도 여러 단계를 거쳐 변해왔습니다. 첫 자화상에서 30대까지죠. 이 시기의 자화상은 자신의 자아를 과장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자화상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자화상은 삶 속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삶의 다양한 무게들이 역없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의 자화상은 화가로서의 자의식이 성숙하기 전 한 개인으로서 삶의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해 방황하는 한 젊은이의 자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다 살아섰죠.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겠죠. 종이 가면의 자화상입니다. 1983년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됐습니까? 50년 전의 자화상이라죠. 40년이니까.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자화상의 시각적, 물리적 의미는 특정인의 인격, 됨됨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것의 구체적 형식은 예술가의 눈으로 보는 외면적 특성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화상의 심리학적 의미는 이 자기와의 대화의 매개자, 자기 탐구의 매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화상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수용하는 그 수단으로 그려지는 것이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의 자화상입니다. 새로운 전기를 찾고자 그 단초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슬기 정철교 작가는 자기 탐구와 그 과정을 통한 자기 반성을 위해 극히 정밀한 사실주의 방식으로 이 자화상에 매질합니다. 즉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알료를 10개 불어서 그의 수차례 200번 정도 덧칠 하듯이 알료를 10개 불어서 칠하고 그 위에 또 칠하는 반복의 과정을 성실하게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실주의적 그런 자화상이 되었습니다. 2008년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또 2008년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2009년 자화상입니다. 이것도 2009년 자화상입니다. 아주 사실주의적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감을 아주 10개 풀어서 그 위에 칠하고 또 덧칠했습니다. 아주 사실주의 리얼리즘적 방식입니다. 2008년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또 2008년 자화상입니다. 자, 이 2009년 3월 정철교는 이 작업들을 모아서 부산 해운대구 갤러리 이듬에서 이 I Paint Me라는 전시를 엽니다. 자, 그래서 이 강서락 평론가는 이것을 사실적 묘사에 치중한 작품들이라고 평가하면서 단순히 극사실주의적 화법이 아니라 나를 타자와 대상화시켜서 면밀히 관찰해서 그린 초상입니다. 이 전시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배경은 지워졌거나 사라졌죠. 즉 화면에는 오롯이 나만 존재했다. 이 자신이 있었던 시간, 공간을 지워버리면서 도달한 얼굴로서 자아, 주변 환경이나 배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에 대한 응시를 통해 모든 것을 배제하거나 가로속에 속에 묶어버려서 그 얼굴은 온전히 내 자신만을 만나자는 것이죠. 이것을 굳이 철학적인 바탕을 통해서 말해본다면 후설의 현상학적 환원입니다. 적각적 경험 너머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으므로 지각이나 의식 밖에 있는 모든 것을 기각하거나
괄호 안에 넣어 배제하고자 합니다. 즉 나머지는 다 버리고. 그래서 어떠한 외부 사건과 현상에 의해서도 물들지 않는 순수한 본질로서의 자아를 탐색하겠다는 자기 의지의 표명인 셈입니다. 그런데 실은 실제 작업 과정에서 이러한 실천은 지난한 자기 탐색과 물리적 노동을 수반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보시면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죠. 자, 2010년의 자화상입니다. 앞의 자화상과 어떻게 다릅니까? 많이 부드러워졌죠. 이 자아의 탐색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자아가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바깥을 관찰하면서 타자와의 관계성을 모색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듯한 표정의 자화상입니다. 이제 부드럽고 여유 있는 미소 속에서 타자와 관계 맺기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나, 이제 나 정철교는 단순히 내 자신에 갇힌 나에서 벗어나 나의 타자와 관계 맺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는 2010년 지금의 작업실에 있는 서생면 덕굴제 길로 이전하면서 정철교의 작업이 새로운 양상과 국면에 접어드는 것과 일치합니다. 자화상을 왜 그리느냐고 묻는다면 습관이자 일기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내 외부, 즉 내 삶을 그리는 것입니다. 밖을 인식하는 것도 나고 내 속의 감정을 찾으려는 것도 나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림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시기부터 그의 자화상은 그의 말처럼 다른 사람, 주위 배경, 꽃, 아내 등으로 나를 열기 시작하면서 남도 들어오고 나만 그리는 데에서 벗어나려는 변화가 생긴 시기도 오늘 사모님도 와 계십니다.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겠죠. 자, 이것을 하이데거에 기대어 말한다면 모든 이해는 역사 속에서 정의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항상 특정 상황으로부터 세상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은 그 상황을 초월하거나 극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귀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체로서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에 놓여 있으나 우리는 다음 순간 우리 자신을 미래로 기획합니다. 이 하이데거는 우리는 여기에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내던져진 존재로서 우리는 여기에 매여 있지 않고 그 다음 순간 우리를 미래로 기획한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주체성 또는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세계를 향해 그리고 미래 속으로 우리 자신을 투사하는 이러한 끊임없는 과정을 수반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의식은 생각과 영상으로 구성된 내부 세계가 아니라 외부로 투사하는 끊임없는 과정이며 이것을 하이데거는 탈존이라고 부르죠. 자, 골메말 정철교 작가입니다. 바로 여기가 한국 수력 원자력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골메 마을입니다. 여기가 나사리니까 골메 마을이 한 이 정도, 요 정도 됩니다. 그 바로 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메 마을, 신리 마을, 신안 마을은 스생 신고리 원전 주변의 마을 이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신고리 원전 인근 마을의 풍경을 담아왔지요. 그중 골메 마을은 1969년 고리 핵발전소 건설이 계획되면서 1970년부터 고리 마을 주민들이 집단 이주해온 마을입니다. 고리 마을 주민들의 이주 계획은 주변 마을 원주민들의 어권 등 생존권 문제로 반대에 부딪혀 힘든 여정을 겪다가 이제 148세대 중 40여 세대는 긴산군 온정마을로 이주했고 40세대가 서생면 신리 8반 골메마을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골메마을로 이주한 주민들은 다시 골메마을에 신고리 원전 3, 4호기 건설을 고시하면서 다시 집단 이주를 해야 되죠. 마을 주민들은 불불이 흩어졌고 남은 18가구는 다시 서생면 신암으로 집단 이주합니다. 원래 고리 마을의 토박이들은 골메로 이주했다가 다시 신암으로 가는 이주민 생활을 거듭했습니다. 자, 이곳 골메 신리 신암은 대한민국 원전 개발의 역사와 그로 인해 고향을 등지고 잃어버리는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온전히 보상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원전이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정부가 탈원전을 지향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탈원전을 특정 이념에 근거해서 공격하는 현 정부 사이에서 떠날 수도 남을 수도 없이 현지 주민은 수도권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자기 삶의 근거지에 위험시설을 떠안고 그로 인해 정부와 원전 사업자의 지원금을 받는 명분으로 그저 삶을 꾸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올리백은 현대 사회를 이른바 위험사회랍니다. 그런데 이 위험은 근대성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근대성의 성공으로부터 유래한 것이죠. 이 위험은 바로 근대적 이성사회가 유발한 위험이요. 이 위험은 통제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그 근간에 있습니다. 이 출판 당시 울리백이 리츠코 교제할 샤프트라는 이른바 위험사회라는 책을 출판할 당시 체르노빌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사회 가운데서 가장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핵발전이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우리 사회는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에 위험시설을 몰아넣고 국가발전이라는 명분과 아주 적은 부상금으로 원주민들의 반발을 억누르고 그 대가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럼에도 핵발전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위험은 전문가의 견해로 포장되어 경시되거나 국가발전이라는 명분 하에서 무시되어 왔습니다. 정철교를 마을을 풍경하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이 있는 원전 주변 서생면 마을의 풍경과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현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신고리 1호기는 폐쇄되었고 지금 신고리 고리 2호기를 지금 얼마 전에 신고리 2호기가 일단 정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시 고리 2호기를 다시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여기에서 발전된 이 전기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 송전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 우리가 다 아는 이 북경남 이 변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바로 밑에 밀양 송전탑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여기 765kW의 발전인데 이걸 작게 해버리면 와트 수가 낮은 걸로 이 송전탑을 만들면 이 전기를 이송하는 과정에 손실이 많기 때문에 이 와트 수가 높은 걸 합니다. 그런 높은 걸 하게 되면 그만큼 주위에 많은 그런 이 피해가 오겠죠. 이렇게 실제로는 이 동해 주변에 주로 핵발전소가 있고 이것들을 주요 도시에 특히 서울 경기 지방에 보내기 위해서 저렇게 송전소가 건설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입니다. 원전 반경 30km 내 인구가 500만 명이고 국민 한 명 중 한 명이 실제로 원전 반경 내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 1위가 고리 원전입니다. 정철교 화백의 서생 백꽃 필 무렵이라는 그림입니다. 2016년도 그려졌죠. 아주 붉은색으로 그려지는 그림인데 저기 원경에 저거 신고리입니까? 그냥 고리입니까? 신고리 1, 2, 3, 4 호기 같은데. 네. 3, 4, 5기가. 네. 서생 백꽃 핀 무렵은 통상 백꽃이 만개하는 4월 초 중순의 서생면 마을을 그린 그림들입니다. 백꽃의 꽃말은 온화한 애정 1호입니다. 화가는 이 그림에서 채색으로 붉은색과 아주 적은 양의 노란색만을 사용하고 원경의 원전 건물과 중경의 밭을 이렇게 흰색으로 칠해 두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붉은 윤곽선은 혈관이고 핏줄이며 붉은 선은 동맥과 정맥, 가는 선은 제일 핏줄입니다. 그는 멈추고 정리된 풍경에 피돌기를 시도하여 꽃과 나무, 사람과 집에 활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되살아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원전 건물의 흰색은
위험과 불안을 내포하는 색이기도 하고, 반대로 밭고랑의 흰색은 백꽃의 꽃말처럼 애정과 위로를 내포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또한 노란색을 먹으면 붉은 하늘은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여기서 온통 풍경을 뒤덮고 있는 붉은색은 현실감을 없애버리는 장치가 되죠. 여기서 정철교는 반고처럼 색채의 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색채는 주관적으로 되어 프로이트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압축과 전체의 장치가 되죠. 여기서 붉은색은 작가의 말처럼 활기와 생명력을 나타내는 요소이기도 하고 반대로 위험과 불안을 가리킵니다. 또 흰색도 마찬가지로 원전이라는 근원적 위험을 가리키기도 하고 여기서 삶을 일구어 가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애정과 위로를 나타내기도 하죠. 이렇게 원전 주변의 마을은 이 땅 주민들의 근본적 삶이 그 근처에서부터 유혹을 받는 위험과 불안이 상존하는 공간이다. 그렇지만 이곳을 떠날 수도 그저 주저앉을 수도 없이 삶을 일구어 가야 하는 주민들에게 정철교는 마음속으로 위로와 애정을 보내는 것이죠. 이 일광칠암 전원마을입니다. 여기 전원마을입니다. 전원마을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이 일광칠암 전원마을은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온통 붉은색의 화면 속에서 왼쪽 저 원경에는 흰색으로 칠해진 원전 건물들이 보이고 중경에는 전원마을이 보입니다. 이 전원마을의 평온함은 원전이라는 위험시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복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은 자본주의적 욕망의 한 화신이 되어버린 듯한 원전의 도움 지붕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전원마을은 다시 한번 시골 마을에 들어선 자본주의적 욕망이 이중으로 노출되는 이 은유와 환유의 기표입니다. 다음 시간이 되면 은유와 환유라는 말은 나중에 길게 설명할 기회가 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유는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치환한 행위고 환유는 한 개념으로서 다른 개념을 연상시키게 하는 행위죠. 자, 이 전원마을은 한편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인의 욕망이 치환되는 은유의 기표라면 다른 한편에서 서생민의 완전히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 현존하는 위험과 불안을 은폐하여 안전함과 안락함을 바꾸는 환유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면을 나타내는 정철교의 붉은색은 풍경을 아름답게 보이게 바꾸는 장치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비합리성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자, 정철교 시남리 양식장입니다. 이 시남마을, 골매마을, 모든 마을을 그리는 정철교 화백의 그림에는 원경에 뭐가 있습니까? 원전이 있죠. 이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 몸에 가시가 돋다라는 이건 비교적 최근에 그린 그림입니다. 2018년 그린 그림이고 요 그림도 2018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실제로 정철교 화백의 머리 위에 원전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내 몸에 가시를 돋게 만들었는지. 이제 여기서 그려진 얼굴은 단순한 정철교의 얼굴이 아니죠. 그의 눈은 정철교 개인의 눈이 아니다. 그의 눈은 이제 우리의 눈이 되었다. 그의 얼굴은 붉은 트럭으로 덮여 있는데 이 붉은 트럭으로 뒤덮인 이 얼굴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온통 얼굴을 덮고 있는 한 올 한 올의 붉은 트럭은 이 세계 속의 무수한 개인들로 볼 수 있겠죠. 이 한 올 한 올, 이 트럭, 이 개인들은 얼굴로 외화된 세계 속에서 각자의 기능을 하면서 전체 속에서 상호 유익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들이다. 머리의 트럭과 주름진 이마, 눈썹, 미간, 아래 눈두덩, 콧날 위쪽, 뺨, 인중, 윗입술, 아랫입술, 턱목, 가슴, 어깨에 촘촘히 박혀있는 트럭 한 올 한 올이 모여서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관람자가
자화상의 눈을 쳐다보면 그 눈은 다시 관람자 즉 나를 쳐다봅니다. 그림의 자화상은 처음 볼 때는 정철교라는 인물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이 그림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 인물, 이 이미지는 정철교 스스로가 자신을 타자화시켜 대상화시킨 정철교의 이미지지만 관람자인 내가 이 상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이 상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느끼게 되죠. 따라서 이 상 속의 눈은 나에게 보여지는 눈이 아니라 끝간데 없는 심리를 쳐다보는 눈으로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이고 또 그리하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관람자인 나를 쳐다보는 눈이죠. 그리하여 나에게 말을 건네는 눈입니다. 이 자화상은 우리 동시대를 응시하며 우리 자신을 응시하는 눈입니다. 그리하여 이 얼굴은 시대의 정인으로서의 얼굴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작년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아주 기쁘게 또는 아주 부드러운 미술 짓고 있죠. 락강의 말처럼 욕망은 다른 동물들은 욕망을 가지지 않죠. 오로지 욕구밖에 없다 한다면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달리 끊임없이 자기를 추동하여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에너지이자 열망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욕망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위험이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선한 욕망, 긍정적인 욕망을 꿈꿀 수 있어야 되겠죠. 이 테리 결턴은 근래에 낙관하지 않는 희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낙관하지 않는 희망은 우리의 현상을 우리의 미래가 그저 아무런 실천 없이 놔둔다고 해서 나아지리라는 수동적 희망과 실천적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실천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현재 우리의 삶과 실천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나오는 희망입니다. 정철교의 최신작 기쁨 그의 웃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을 긍정적인 웃음으로 볼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이 웃음은 니체의 자라투스트라가 우리에게 권하는 웃음입니다. 웃으라, 춤을 추어라. 자, 춤을 추고 우리를 삶의 무게로부터 끌어당기는 중력의 귀신으로부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인 것이죠. 자, 이제 정철교의 자화상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데서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삶, 우리 이웃을 아우르는 자화상으로 발전하면서 이 웃음은 사랑과 연대의 웃음이 된다. 이 사랑과 연대의 웃음은 절망을 이기는 웃음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작가님 모시고 바로 작가님 작품을 바로 지금 말씀하시러 넘어가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그 말이 서툴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작품을 지금 조금씩 보셨는데, 제 작품은 아주 해부하듯이 우리 관장님이 해부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뭘 그렸느냐, 또 어떻게 그렸느냐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왜 그렸느냐,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작품들을 해왔는가, 이 작업들을 해왔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제 어릴 때부터 해왔던 제 삶을 말씀드리는 게, 거기, 결국은 내가 이제 이 전시 제목도 그렇고, 내가 나를 그리다, 라는 전시 제목을 제가 이제 채택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나를 만들고 내가 내 삶을 살고 또 그 결과물들을 내가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결국은 내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제일 또 화가가 더 이상 그 우리 평론가처럼 분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말로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면 뭐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은 말로서는 제가 당할 수도 없고 하니까 제 삶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부산에 그 매축지라는데 그러니까 범오동 그 매축지라는 데서 컸습니다. 그 어릴 때 부친이 이제 직장을 구하신다고 그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저는 이제 태어나기는 이제 경주 간포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직장 구하셔가지고 이제 온 게 이제 매축지입니다. 매축지 지금도 매축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살 때는 저희 집 바로 뒤로 또랑이 있었고 또랑에 이렇게 붙어서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 뒤는 자천 3동이고 저희 집은 범일동 2동, 3동, 4동, 5동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철거됐는 제가 컸던 곳은 철거됐습니다. 철거되고 없습니다. 없는데 아직도 거기가 아직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제 삶이 이제 비롯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남초등학교를 다녔고 또 거기서 막 이렇게 근데 어릴 때는 제가 사실은 그림보다는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제 모친이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제 그래서 뭐 어릴 때 이제 그 노래로 상도 이렇게 받고 하긴 했는데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노래는 그냥 뭐 부르면 부른 것 같고 그림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은 제 마음이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림은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게 태어나서 이게 잘 부르는 그게 재주인지 이제 소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렇게 따라온 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어릴 때 뭐 사실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매축지에 살았으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저희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릴 형편도 안 되는데 또 사실은 그 학교 갈 형편도 사실 안 됐습니다. 뭐 저희 사형제가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좀 이제 자기는 중학교를 가는 거를 다니다가 중학교를 포기하고 나는 돈을 뭘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형님 덕분에 사실은 저희 집이 조금 형편이 피어가지고 우리 뭐 내 여동생 둘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형님 덕분에 제가 잠시 이제 좀 약간 그림을 그리고 또 고등학교도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동네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학교 때부터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뭐 할 수 없었는데 형님 희생 덕분에 형님이 그 부산 호텔 근처 지금 부산 호텔 근처 그게 한참 이제 일본인들이 와서 하는 여관 장인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 이렇게 보이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형님이 이제 구두도 막 일부러 이제 구두 닦기 하는데 안 맡기고 자기가 닦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그때 이제 그 바람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도 갈 수 있었고 또 그림을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그림을 이제 그때 이제 잠시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다가 그 그림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캔버스를 이렇게 캔버스하고 막 이렇게 작죠. 아주 작은데 이제 좁은 집, 부뚜막 좁은 집에서 그 이제 그린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그 좋아가지고 온몸에, 내 몸에 막 전율이 막 쫙 흐르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하여튼 막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막 겨우겨우 이제 뭐 이제 하면서, 이게 있네요. 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 이제 미술부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려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쉽지 않은 상입니다. 우리 봄에는 봄에는 이제 여기 실기대회 가고 가을에는 이제 홍익대학 실기대회를 가고 이랬는데 진짜 부산에서도 이 상을 받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그 미술부가 있었지만은 미술부 저는 이제 고등학교 시험치가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미술부도 특기생으로 뽑았습니다. 축구처럼 축구부나 이런 것처럼 뽑아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 덕분에 나는 같이 이제 1학년 때 이제 그림을 해가지고 사실은 뒤에는 내가 추월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같이 다 가고 선배들도 가고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겨우겨우 힘들게 했지만, 이제, 대학을 가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미대는, 그림만 잘 간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밖에 없었습니다. 70년, 71년, 72년 이러니까, 그때 이제 대학이 서울에 있는 이제 서울대학, 그 다음에 서라벌대학, 또 홍대, 또 부산에는 동아대학 이렇게밖에 없었습니다. 미대가.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제가 그 미술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뭐 이제 자유롭게 산으로들로 이제 그림 그리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터득하듯이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학을 가는 거는 그림하고 또 다르거든요. 제가 서울대학 아니면은 서울대학도 제가 이제 만약에 걸리면은 이제 못 사는 친척들이고 누구 다 찾아다니면서 등록금을 구걸해 가지고 이제 가려고 이제 그렇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차가 이제 서울대학이고 서라벌예대고 그다음에 2차가 홍대고 또 동아대학도 2차였고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그것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 걸리 놓고 보자고 했지만은 제가 서울대학 시험 치러 가면 그 당시만 해도 뭐 경기여고, 이화여고, 무슨여고 애들 그 학생들이 전부 다 교수들 레슨 받고 막 교수들하고 막 이렇게 막 전부 다 서로 막 인사하고 서로 나누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걔들은 공부도 잘하고 뭐 또 레슨 받고 이러니까 뭐 걔들 등살에 남학생들이 12명 모집에 남학생 한두 명 겨우 들어갈까 말까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형편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림은 또 제가 이제 잘 그렸지만은 대학 가는 거는 또 힘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대학 가는 거는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림 잘 그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름 또 저는 또 동래고등학교를 갔으니까 또 공부도 잘한 편인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아예 이제 포기를 했죠. 2차는 뭐 홍대에 있고 동아대학에 있는데 제가 뭐 사립대학은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나마 저 고등학교라도 이제 우리 형 덕분에 이제 갔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해 또 이제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간다고 해도 아니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막 또 해서 못 간 대학을 제가 그 막 방탕하게 막 다니고 뭐 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황하다가 또 부친이 막 또 돌아가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친구가 이제 그 원서를 이제 지가 이제 자기가 그 동아대학 원서를 사면서 지가 이제 그 친구는 상대를 가면서 이제 니도 막 그 동아대학을 쳐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부친 이제 상을 당했을 때 친구가 왔었습니다. 지가 원서를 다 써가지고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 마치고 이제 동아대학을 쳤습니다. 사실은 미대를 쳤는데 이제 물론 걸렸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제 뭐 이제 발표한 거는 당연히 이제 봤지만은 발표한 거 보고 합격한 거 보고 힘 빠진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뭐 와서 뭐 걸려봐야 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이제 포기를 했죠.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대학도 못 가고 뭐 당시 그동안 그림 그린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못 살던 그 집에 또 부친도 돌아가시고 뭐 이러니까 집에 사실 뭐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런 식입니다. 그냥 뭐 친구들한테 가서 나는 야 차비 좀 줄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다니고 그림은 뭐 너무나 그리고 싶은데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 이제 부산에 이제 그 평론하는 사람이 미술 평론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김강석 선생이라는 분인데 거의 최초로 아마 부산에 평론하시는 분이었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미술 학원을 하시면서 그분은 이제 말로써 그리니까 이제 실기 이제 조수가 필요하니까 저보고 올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이제 뭐 한 한 해 두 해는 내가 이제 실기 교사로 실기 이제 선생으로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미대 입시생을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제가 5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5천원. 근데 뭐 형편없는 돈이었습니다. 그거 갖고는 생활도 되지도 않고 집안이 막 되지도 않지만은 저는 그래도 제일 불러주고 갈 곳이 있어서 저는 뭐 너무 이제 또 거기 가니까 이제 학생들이 막 그리다가 버리고 간 캔버스니 뭐 물가면이 많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걸로 막 전부 다 이제 취합해 가서 그리고 뭐 또 그분이 평론가니까 저는 이분이 저를 이끌어 줄 거라, 저는 힘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그분이 이제 백혈액 사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막 이렇게 하면 막 가래를 받아가지고 쓰레기통 버리고, 그때는 그게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도 이제 못 먹고 뭐 다니고, 이제 밤늦게 11시까지 막 학생들 이제 가르치고, 저는 막 너무 신나가, 이제 일단은 내가 뇌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신나고. 하여튼, 그래, 이제 내 그림 그리면 또 그분한테 보이고, 또 막 뭔가 이렇게 이분이 정말 내를 끌어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제 군도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일반 군에 갔으면 저는 했는데 제 입이라도 하나 들라고 우리 집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또 막 너무 몸도 약하고 또 뭐 이러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막 3년 정도 막 그냥 집이고 뭐 잊어버리고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방위병 그걸로 이제 해운대 이제 그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또 그림하는 친구가 또 지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그 훈련 받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이제 뭔가 이제 이거는 지금 이거는 제가 고3 때 이제 말에 그림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앞에 사실적인 그림에서 이제 졸업할 때쯤 이제 겨울쯤에 이제 약간 그림이 조금 이제 문학가들 이상의 초상같이 뭔가 약간 이제 꿈이 많고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을 좀 담배도 피지도 않고 머리도 이렇게 기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좀 예술가다운 그런 느낌으로 그냥 제가 그림을 그렸던 자화상입니다. 그 다음 보면, 요 그림은, 74년, 75년 이때 그림인데, 이 당시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방위병을 하면서 동해에 이렇게 갔으면 했는데 그것도 뭐 해안초소를 해가지고 송도 혈정소 그게 이제 전경에 이렇게 하루 근무하고 하루 있고 이래서 하루는 또 화실에 가서 애들 가르치고 하루는 밤에 근무하고 그래도 그때도 돈도 없어가 어떤 때는 막 근무하러 가기도 힘들고 할 정도로 막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몸 약한 데다가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제가. 아침에 근무하고 새벽에 오다가 집에 와서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아예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을 이제 집에서 꿍꿍꿍 앓고 있었는데 누구도 막 저를 갖다가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고 병원에도 가지도 못하고 뭐 돈이 없으니까 아예 뭐 아무것도 없이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매축지 거기는 안에 그냥 길 지나가면 안에 모습이 다 보입니다. 안에 저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인가 뭐 이것까지 다 아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이제 동네 아줌마 세 분이 저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택시를 태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장티푸스 열병에다가 폐결핵이 2기가 됐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폐결핵이 옮았어요, 그분은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훈련받고 와서 이제 좀 있다가 그분은 또 평론가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어쨌든 뭐 그런 과정에서 저는 뭐 그렇게 이제 그렇다고 결과적으로 제가 뭐 폐결핵에다가 뭐 장티푸스를 했던 어쨌든 뭐 병원에 누가 병원비를 대주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들어 누워서 꿍꿍 앓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가
또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친구가 이제 아는 그 친구의 친구가 이제 약국에 이제 이렇게 약사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일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닌겔 일에 얻고 그다음에 그 약사 친구 그 약국 친구의 여자친구가 또 간호원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호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간호원이 이제 닌겔 놔주고 그 이제 그 약국에 이제 닌겔 얻어가지고 그 간호원에서 놔주고 그 이제 그 들어가면 이제 자기는 이제 가면 이제 내가 빼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거기 열이 39도 40도 왔다 갔다 정신이 혼미하고 완전히 그냥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또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일 나가지고. 그래 이제 그 일 났으면 또 뭘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되는데 또 친구가 우리 집 오면서 이제 이렇게 시장을 거쳐 오면서 조개를 좀 사가지고 그걸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흰 살하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이제 살은 다 빠지고 상접해도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그 장티 10병은 나왔는데 폐결핵은 아직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 그 보건소에서 약을 이만큼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방이다 보니까 일반 그 군 병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또 내가 소속이 전경이다 보니까 전투경찰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 전투경찰 그 사람들도 골치가 아파가지고 내가 자기들도 처리를 내가 부대는 오진 안 하지 덜 누워 있지 그렇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나중에는 부대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나를 이제 헌병대에다가 내가 서류를 갖다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병원 누워 있는데 내가 탈영병이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탈영병이 그냥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 전투경찰 거기서 30만 원을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주위에서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 먹을 것도 없고 뭐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냥 자포자기 해가지고 일어나가 다녀도 그냥 좀비가 다니듯이 그냥 다녔습니다. 친구들한테 찾아가면 어떤 친구는 내가 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꺼려하고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밥 먹여주고 또 자비도 주고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오면 내가 이제 꺼려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신발이고 옷이고 제대로 된 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방황하고 그냥 그때는 그냥 이때입니다. 내 얼굴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한 달 뒤면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진다.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나를 책임질, 우리 형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가족 건사하기도 바쁘고 동생 볼 수도 없고, 부친 돌아가셨고, 모친도 마찬가지고, 여동생은 여동생들대로 자기들 상고 가가지고, 저것도 이래 또 신문 팔고 하고 이런, 그런 상황이니까, 그림 잘 그린다, 그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삶이 이제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헤매고 다니다가 또 누군가 이제 그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또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하니까 또 어느 학원에서 이제 또 저를 이제 초빙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그래서 내가 조금 큰 돈을 내라 그러면 나를 데려가려면 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 가서 이제 조금 그걸 조금 받아가지고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 뭐 아침 8시 전에 유치원 애를 가르치고 또 이제 애들 갔다 오면 아동을 가르치고 또 그 이제 갔다 오면 이제 고등학생들 입시생이나 애들 가르치고 또 취미반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침 8시 가가지고 밤 11시 돼야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애들 오기 전에 이제 내 혼자 그림 그리고 뭐 좀 청소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도 탈영병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막 내가 자이지 않게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나를 건사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뭐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그렇게 해서 연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내하고 저 방이 같이 했던 그 친구하고 이제 그림을 그래도 좀 그릴 수 있었으니까 내가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룹전을 둘이 하고 3명, 4명이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억수로 잘 나갑니다. 그 안창홍이라는 친구인데 예, 그 친구하고 내하고 그 친구도 대학을 못 갔고 저도 대학을 못 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둘이서 진짜 고생하면서 진짜 단짝으로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이제 그룹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시회하고 그때 이제 기류전이라는 뭐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24살 때인가 5살 때 뭐 그때 했습니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학원에서는 계속 내가 이제 강사로 이렇게 다녔죠.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1977년입니다. 그때가. 그리고 7년에 또 이제 부산에서 이제 그 제일 젊은 작가들 또 저 서울의 홍대 졸업하고 이래 온 작가들, 젊은 작가들, 뭐 이게 포인트 현대미술이라고 그게 결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제일 막내가 이제 저하고 안창홍이하고 둘이 이제 또 그 그룹에 결성됐는데 막내가 제일 막내 꼬맹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서울 전시하면 또 작품 갖고 서울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런 식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조금 있다가는 또 서울에 이제 한국미술 청년작가회라는 또 거기에 또 이제 가담해가지고 서울에 전시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항상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게 있잖아요. 내가 탈영병이라는 게 해결되지 않는 게. 그래도 막 그냥 현실은 막 그거는 잊어버리고 막 그냥 다녔습니다. 열심히 막 전시하고 뭐 작품 열심히 하고 막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 친구 뭐 이렇게 그 강사에서 나와가지고 내 친구 화실을 잠시 빌려가지고 내가 이제 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가 화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자기는 서울로 이제 가는 거 제가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가 제가 그걸 맡아 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학생들이 그래가 제가 가르친 애들이 서울대학도 가고 홍대도 가고 뭐 이대도 가고 뭐 오만대 부산대학도 동아대학 뭐 다 갔습니다. 억수로 제 제자 애들은 하여튼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밤 이제 학원
화실 마치고 어느 날 한 밤 늦게 11시 한 반쯤 됐을 때 우리 집을 똑똑똑 누가 두드리더만은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항상 머리에 이고 있으니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저도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잡으러 온 친구가 낮에도 와가지고 막, 뭐, 편지도 보고, 뭐, 온 거 다 조사하고, 검사하고, 보고, 막, 그래, 이제 밤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우리 집이 이제 그 내나 매축지, 거기서 양정까지 이제 둘이서 걸어갑니다. 밤 12시 넘어서. 이제, 그래, 내보고 이제 묻겠다 해서 묻지 마라. 그냥 내 도망갈 사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 둘이서 막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그 뭐 서면점 오니까 막 사람들 뭐 이렇게 있는데 내보고 이제 그래 뭐 그 친구가 내를 체포해 간다니까 사람들이 야, 술 나쁜 놈 데려가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러면서 내가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날 밤, 이제, 헌병대 철창에서 이제, 미래는, 내가 이제 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그 화실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밤에 정발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대로 둔 채로 밤에 정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막 어쨌든 뭐 모르겠다 자포자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서 밤새 이제 잡혀서 많이 시달시켰습니다. 시달기고, 다음날 이제 이제 조서를 꾸미고 하는 곳에 이제 조사관하고 내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앉아 있고, 옆에는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두드리 맞고, 막 기합 받고 날리고, 조사관하고 둘이서 이제 저하고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조사관이 하도 눈을 이래 끔쩍끔쩍 해서가지고 이제 사복 헌병이죠. 끔쩍끔쩍 해서 제가 그 조서를 쓰는 그 펜을 제가 빼들어가지고 그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 그냥 제가 이래 금액을 적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20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게 그때는 이상하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래서 아니 이 친구가 하도 눈을 끔찍끔찍 하니까 나는 저한테 뭘 신호를 주는가 싶어가지고 그래가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니까 자기들이 그 친구가 자기 이제 상사한테 그걸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이제 또 와서 이제 이렇게 불구속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꼬표하고 이렇게 하고 40으로 올리고 제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옆에는 막 기합 받고 막 두드리 맞고 난립니다. 근데 둘이서만 그렇게 아무 입도 뻥끗 안 하고 둘이서만 이렇게 그래 이상하게 그래 됐습니다. 거기 결과가 희한하게 저도 뭐 정신없는 과정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또 다시 그 상사한테 이제 그러니까 준이라고 소위 하고 상사하고 소위 중간에 그 사람이 보여주고 이제 오드만은 저를 부릅디다. 그래 이제 가니까 뭐라고 막 이야기하더만은 할 수 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좀 있으니까 집차를 갖고 와가지고 저를 집에다 데려다 줍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습니다. 그래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도 서류 준비하고 자기들도 서류 준비해가지고 거의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그렇게 그 제대증을 줍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고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그림 그리고 했습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이 그림 보면 요 뒤에 그림 보면 이게 이제 82년도 그림이구나. 82년도 그림입니다. 82년도 이때 이제 그 친구랑 안창홍이라는 친구랑 그 친구도 이제 화실을 했고 저도 이제 화실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지하고 이제 술을 마시는데 저보고 철교야 서울 가자 이러더라고 지가. 그 저는 이제 머리에 이제 그 대학이라는 걸 머리에 이고 있어가지고 이 평생 이게 내 머리를 누르고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니다 창홍아 나는 대학 갈란다 이렇게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서른이었습니다. 대학 갈란다. 지는 이제 서울에 같이 가자 했고 그래서 지는 이제 이듬해 지는 서울로 갔습니다. 저는 그 82년 그 여름을 지나고 9월, 10월 딱 2달 그 서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2달 공부하고 시험 쳐가지고 그래서 저는 부산 사범대학을 갔습니다. 그 사범대학 간 게 이제 저는 그림을 그렸으니까 회화를 하고 그동안도 계속 전시를 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전시하고 부산에 전시하고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작품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했는데 이제 대학을 이제 그 사대를 가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사범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그림은 내가 하니까 대학을 가서는 내가 안 해본 걸 하자. 내가 평생 예술가로서 이제 작업을 하면 내가 안 한 경험을 이왕 대학을 갔으니까 경험 안 한 걸 내가 경험해야지 않겠나 해서 그 대학에서는 조각을 선택했습니다. 입체를. 그래서 평면만 쭉 하다가 이제 가리너과 이제 대학을 갔으니까 이제 조각을 전공해서 입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정철교를 조각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도 뭐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 치보면 정철교로 조각가로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원까지 그냥 조각을 했습니다. 근데 교사는 안 했습니다. 그 부산대학은 사대라서 의무적으로 4년인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 내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줬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조각가로서 이제 조각 전시를 개인전을 조각으로 입체로 4번을 개인전을 했습니다. 1990년 부터 이제 조각가로 이제 조각 전시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시 개인전하고 또 서울 가서 개인전하고 부산 서울 이렇게 계속 해서 제법 이제 그 조각가로서도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그 어느 시점에 제가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 83년 이제 83학 제가 원래는 72학번이 돼야 되는데 83학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동기들이 억수로 젊어요, 저보다. 그래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 제자들이고 가르친 애들
그 같이 들어가는 제자들이고 선생들도 다 교수들도 저하고 같이 전시했던 멤버들이 전시 멤버들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뭐 무기력하고 힘없는 종이 가면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 자화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96년 작품인데, 제 삶을 돌이켜보면, 남들은 두 다리로 그 삶을 살았다면, 저는 외다리로 제 삶을 지탱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외발로 살은 삶으로 조각도 하고 이런 작품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작품을 뒤에도 이 작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 시립미술관에도 이제 보면 이런 작품으로 55작품을 해가지고 부산 시립에서 그 작품 구입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부산 시립미술관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약하고 힘들고 어떤 처근지심 같은, 제 스스로 제 모습을 표현한 거지만은, 또 우리 사회에 힘들고 나약한 그런 사람들의 같은, 편인 느낌으로 이 작품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작품을, 이것도 이제, 요 뒤에 작품을 보면, 이 작품 보면, 이때 작품은 이제 제가 작업실도 마련하고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양산의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빈 꼴짜기에 왜냐하면 그때는 빈 꼴짜기일 수밖에 없는 게, 조각을 했으니까, 뚝딱뚝딱 소리 내고 하면, 민가 근처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외따로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별로 없고, 물론 이제 저는 또 결혼도, 사실은, 86년도 사실은 결혼을 했습니다. 34살에 결혼을 했는데, 보통 때 친구들, 그때는 되게, 지금은 막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때는 제일 내가 늦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교 4학년 다니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남들은 이제 연애를 하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도 가누지 못한 내가 어떻게 남하고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서 제 아내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86년에 86년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사실은 좀 힘을 많이 받았죠. 그때부터는 제가 저 혼자가 아니니까 힘을 받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던 그게 이제 그게 작품 속에 아까 이제 이 작품들도 보면 이 하나하나가 내 어떤 그게 이제 배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평생 이렇게 뭔가 나한테서 나를 내가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한테 내가 쫓기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작가가 나한테 막 계속 쫓기고 있는 느낌. 어쨌든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어렵고 힘들고 이제 뭔가 내 스스로 내가 만들어 왔고 또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나 누구든 나한테 충고해주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막 결정하고 제가 힘들어했고 제가 겪었고 제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작품도 내가 나를 그리다라고 이제 그런 전시를 했지만은 어쨌든 이때는 산속에 그 작업실을 마련해 가지고 그게 너무 그 위안이 되고 그 숲속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평온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기 살면서 이제 제가 숲속에 기이하고 있는 느낌. 이 작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숲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느낌입니다. 그래 이렇게 이게 숲속에서 있는 자화상. 그러니까 이 속에 살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이 다치고 그러니까 못 먹고 막 그 했던 그런 어떤 지병 같은 게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사실은 산에 살면서 언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는지 모르게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조각을 또 막 하니까 몸도 쓰고 하니까 좋은 공기에 또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도와주지만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해치기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관장님이 내 그 자화상에 내 몸에 내가 가시를 붙였다고 하는 것도 보면 왜 식물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다는데 그러면 나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가시를 달아야 되겠다 해서 그 몸에 내 자화상에다가 이제 가시를 붙인 그런 그림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숲속에 살면서 이제 제가 많이 그 건강해졌는데 이제 고민이 없어져 가지고 작가로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걸 나를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망화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내 작품 스스로 이제 그동안 많은 작업을 했었습니다. 뭐 험한 작업 입체까지도 하고 이렇게 쭉 해오다가 이제 너무 이제 좋은 환경에 사람과도 멀어지고 사실은 뭐 누가 이제 그 수업을 나와달라 해도 아마 후배들한테 주십시오. 저는 안 갑니다. 이라고 막 여기가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작가로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다시 제가 우는 자화상도 있죠. 여기 2003년에 이렇게 그래서 이 뒤에부터 다시 내 삶을 돌아보자. 다시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자화상을 그 사실적으로 성실하게 대상하듯이 신입생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나를부터 그러니까 뭐 우리 왜 그 이완 화백은 뭐 점에서 선에서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스스로 이제 나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성실하게 나를 이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년, 6년 정도를 나를 그렸습니다. 나를 그리면서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그리고 그냥 나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한 5년, 6년 그리니까 또 제가 이제 살짝 이제 또 특기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쪽은 저를 가지고 다양하게 제 얼굴 가지고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요거는 이제 거기서 그 좋은 환경에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숲속에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바닷가 쪽으로
바닷 살게 됐습니다. 바닷가 살게 되면서 2011년 자화상인데 자화상도 이제 색깔도 다양하게 쓰고 뭐 이렇게 선으로 그죠. 아까는 막 면으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랬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얼굴도 뭐 그때는 그냥 얼굴색으로 했지만 지금은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철탑이 있는 풍경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자화상을 그리는 데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저를 그리는 것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식했다기보다 그냥 그렸습니다.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뒤에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이게 작잖아요. 그죠? 작고 우리 동네를 그렸는데 내가 이 작품 제목은 내가 바라보다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내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서서히 제가 작아지면서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는 사라집니다. 뽕 사라지고 풍경만 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 동네 풍경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화상 그리면서 계속 5년, 6년, 몇백 점을 그리면서 느낀 게 내가 그려야 될 게 결국은 내가 그릴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내한테서 나오면 바로 여기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잖아요. 바로 내가 있는 곳. 내가 그때 마침 서생 저기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릴 게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실제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저거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결국 내가 그릴 거는 내가 공기 마시고 호흡하고 느끼고 가족과 살고 있는 내 눈으로 보는 그걸 그리는 게 맞구나라고 뭐 조그마한 깨달음이지만 그렇게 이제 느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네 풍경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 동네 풍경을 그리는 게 또 자연스럽게 또 2011년에 또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원전을 봐도 별 그래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잠시 보다가 집에 가면 아무 다른 걸 의식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주민이 되고, 제가 거기 살게 되고, 또 자화상에서 나오고, 뭐 화가로서 이제 뭔가, 의무감, 그려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바다를, 내가 사는 곳을 그리자. 그러면, 그게, 저 원자력이나 이런 걸 외면하면서 아름다운 바다만 그리는 건, 그거는 정말 그 작가로서 할 일이 아니다. 작가는 진짜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고 그걸 그려야 된다.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또 비극이 생겼으니까 더더욱 제가 그걸 작가로서는 이제 결국 내가 그려야 될 게 우리 동네고 또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려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우리 동네를 그리게 됐고 구석구석 이제 없어지는 마을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도 그리고 또 원자력과 공존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삶도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명도 저니까 제가 또 그쪽에 있는 것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저 속에 들어가서 자화상 그리다가 어떤 때는 저기 있는 바퀴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동네 풍경을 이제 그 그림도 이제 보면 이제 색도 붉은 선과 아까 제가 화면에 있었지만은 그 색들이 그러니까 그 집들이 이렇게 많이 부서지고 없어지고 또 필요에 의해서 원자력을 짓기 때문에 집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게 없어지고 갈라지고 그게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댐이라는 거는 물에 우리가 댐은 수몰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없어져도 나중에 물을 빼면 그건 다시 쓸 수 있는 곳이 되지만 원자리가 한번 지었다면 이거는 아무리 이거는 뭐 안 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시 쓸 수 없는 영원히 그거는 진짜 몬스는 위험한 그런 곳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마을 그 없어지는 마을이 뭐 기록이 되기도 했고 제가 기억의 뭐 또 제가 제 그림을 보면 그 다른 평론가가 뭐 기록의 뭐 저장소 뭐 이렇게도 그렇게도 평론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또 앞으로도 또 이제 계속 지금은 그때는 3, 4, 5기만 이제 그걸 이제 했는데 지금은 5, 6호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을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자꾸 그 영역은 넓어지고 사람들은 이제 그냥 또 다른 작품들 여기 있는 작품이 없지만 다른 작품을 보면 너무나 그 원자력과 주민의 삶이 공존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는 자기들이 그 주민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벌써 그 일부가 돼버린 그 그림들 제 그림에 있습니다. 보면 이제 그런 그림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다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뭐 이거는 이제 이 멀리 돔이 있고 이제 우리 마을에 그 이제 고기 잡아와 가지고 아침에 고기 이제 사고 이렇게 장만하고 이런 모습 뭐 이렇게 물이 첨벙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있고 또 다른 그림들이 내가 몇 개 실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런 그림도 이게 간절곶이라는 곳인데 이 하늘 제가 이제 우리 동네 풍경을 그림을 보면 이 하늘이 다 노랗습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서생이라는 곳 마을 북쪽에는 그 온상공단이 있습니다. 온상공단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바람이 한 불면 계절의 여름이나 이런 때 되면 온 하늘 밭을 다 뒤덮어 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온상공단, 이쪽은 고리 원전 그 10기가 12기까지 그 있으니까 그 서생이라는 곳은 아름다우게 볼지 모르지만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맑은 푸른 하늘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화가는 저거는 분명히 다른 하늘, 우리 다른 맑은 하늘과 다르다. 그래서 이제 제 그림이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그림 속에 있는 하늘은 전부 다 노란색입니다. 우리 동네 풍경 전부 다 노란색으로 뭔가 다르게 표현해 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화상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전시도 사실은
제가 이 동네를 그린 동네 집, 또 뭐 마을 사람 그렸으니까 전시도 동네에서 해야 된다. 사람들하고 같이 보여줘야 된다. 이거 미술관이나 뭐 멀리 막 있는 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보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보고 자기 집 보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몇 년 전에는 면사무소, 우체국, 농협, 수협, 의원, 칼국수집, 뭐 볶국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군데에다가 제가 혼자서, 그러니까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우체부, 우리 동네 우체부 그려가지고 우체국에 걸고, 칼국수집 거리가 칼국수집에 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원에도 그림 그려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사 맞으러 와가지고 그림 보고 이거 누구 집인데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술이 너무 이렇게 너무 권위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소통이, 이거 누구 집인데, 누구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바로 소통이 되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전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런 게 그래서 지금 풍경도 어떻게 보면 제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자화상도 풍경이 될 수 있고, 풍경도 자화상이 될 수 있고, 제 이야기를 작품화하니까 그게 이제 내 일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고, 이건 이제 간절곶에 놀러 온 사람들 이제 그린 거고. 이제 제가 제 말씀은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답변 드리겠습니다.